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에는 수직발사관 신문을 장착한 3600T급 잠수함을 진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무한한 동력원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이용희 잠수함연맹회 장이 놀라운 개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방문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일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잠수함 SSBN이 미래 어느 시점에 기항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연내 해군의 부산 작전기지 등에 들어올 경우 1981년 3월 로버트 리암 SSBN 600일 이후 42년 만의 기항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기항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라이더 대변인은 특정 시스템, 특정 무기 체계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그건 핵능력을 갖춘 잠수함이라고 답해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무서운 핵보복 비밀병기인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한다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의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핵잠수함이 한반도에 42년 만에 왔다는 것을 두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핵 위협이 계속되고 러시아와 중국의 위험이 존재하는 한반도에 핵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정했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의 핵잠수함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3국이 참여하는 오커스는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호주는 핵잠수함 보유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미 해군 원자력 학교에서 호주 잠수함 병과 장병들이 교육을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의 기술로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게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 오커스에서 미국 커트 캠벌 조정관이 놀라운 발언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오커스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그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예상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에 매우 긍정적이고 적절히 대처할 것이다. 이에 찰스 이덜 CSIS 호주 책임자는 한국, 프랑스, 뉴질랜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게 구형 핵잠수함을 사오려 했지만 미 의회가 반대했었습니다. 미 의회는 핵잠수함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며 호주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판매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 핵잠수함 보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만약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한다면 핵잠수함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면서 미국을 설득해왔는데 한국은 호주와 달리 잠수함 건조 기술이 뛰어나고 핵잠 원자로를 설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가만 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인도 태평양에서 오커스의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7월 말 당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추진하는데 핵을 원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2030년 초까지 배수량 3,000톤급 이상 규모인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전력화하는데 이 중에 3척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에게 K2 전차, K9자 주포, FA50 등을 대거 수출하면서 방산 대박을 쳤는데 지금 이보다 더 큰 대박은 잠수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5월 올해 잠수함 도입을 위한 오르카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의식했는지 그동안 EU에 국한된 입찰에서 역외 입찰로 변경함으로써 한국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10년 동안 최대 3대의 잠수함을 찾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잠수함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후보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은밀하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뢰는 물론 침략자의 영토 깊숙이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3000T급 잠수함 장보고이는 장기간 수중 항해를 할 수 있고 일부 선진국만이 보유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로 전략적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보고 3는 AIP 공기부료 추진 체계와 리튬 전지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말한 그 조건은 마치 한국산 잠수함을 사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캐나다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찾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3000톤급 이상 중형급 잠수함 812척을 원하는데 운영 유지비를 포함한 총 비용이 무려 8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잠수함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대우조선해양의 DSM-23천은 일본에 없는 SLBM을 달 수 있어 공격력에서 앞서는데 일본 다이계급 잠수함도 수중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이서 맞대결을 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일본이 아닌 한국의 잠수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최근 캐나다가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후속 군수지원 능력의 점수를 높게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 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 자문 등 분야인데 이미 여러 척의 잠수함 수출, 운용 요원 교육 경험이 있는 한국이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폴란드와 캐나다 외에도 지금 인도에서도 잠수함 사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에 K구자주포를 수출하면서 적시 납품 및 기술 이전으로 매우 성공한 사례로 현지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한화오션으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인도는 오랜 신뢰로 한화오션이 만드는 잠수함까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화오션은 3000톤급 잠수함 DSM-23천을 인도에 제안하면서 업계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7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이 잘 나가자 일본은 내시 배합하고 있는데 잠수함에 있어서는 한국을 제치고 반드시 이기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에도 무기 수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굴욕을 당하고 한국이 결정적인 역할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을 생각한 장비는 US-2 수상 비행정이었습니다. 수상 비행정은 헬기보다 속도도 빠르고 탑재량도 많아 먼 바다의 수상사고에서 구조할 때 유용합니다. 일본은 이를 인도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과거 아베 전 총리와 인도 모디 총리는 3년간 10차례나 회담을 했지만 끝까지 일본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수송기 C1을 UAE에 수출을 추진했는데 개발이 5년 넘게 지연되면서 원래 가격보다 40% 상승하고 사막 지형과 군용 야전 비행장의 이착륙이 어려워서 수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참담한 실패는 과거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친일 노선을 걷던 토니 총리 시절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 도입이 거의 성사되는 것 같더니 결국 정권이 바뀌고 프랑스에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자신있게 여겼던 수출은 지난 2017년 뉴질랜드에 팔려고 한 P1초계기입니다. P1초계기는 일본이 어떤 적의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전략적 무기로 미군의 P8 포세이돈에 필적하는 성능의 최첨단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이 최고로 뽑는 야심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수조 원대의 초계기 수송기 수출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며 성사되면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폐지 후 첫 대규모 무기 수출이 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당시 뉴질랜드에서 지진이 나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P1 초계기를 현지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성의 한간부는 뉴질랜드에 P1 초계기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림수가 있었다고 니온 게이자이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뉴질랜드는 미국 해군의 P8 초계기를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2019년에도 P1 초계기를 영국에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미국의 P8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에 일본 P1초계기가 동해상에서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을 근접 촬영하면서 한일 양국 간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이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면서 한국은 P10에 자랑하는 최첨단 전자전 장비와 전자정보 수집 ESM 장비가
실전에서 함선의 레이더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1초계기는 신뢰가 떨어지며 영국 수출에 적잖게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잘나가는 한국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일본 방위산업은 완전하게 수출 시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과도한 자신감 간 오만한 세일즈 방식을 비롯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제품 생산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방위산업에서 철수했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로 서로 경쟁하며 방위산업에서도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잠수함을 비롯한 군함의 수출과 세계 무대를 향한 방산 수출에서도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자주포에 이어 최근엔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국이 70조 원에 육박하는 북미 잠수함 시장에서 수주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의 잠수함 역사의 시작은 불과 1987년으로 당시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기 위해 150여 명의 기술자를 독일로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독일에서 가져온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현재는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북미 잠수함 시장까지 진출하자 전 세계 방산 업계가 깜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국이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태국에서 열린 태국 방산 전시회 디펜스 언드 시큐러티에서 유독 비교가 되는 전시관이 있어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바로 2023 태국 디 언드 S에 참가한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시관으로 중국의 이번 태국 방산 전시회 참석 의지를 의심해 볼 만할 정도로 너무 볼 게 없다는 평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2023 태국 디 언드 S에서 26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해 300톤급 무인 전투 수상정, 2만 톤급 상륙함, 6000톤급 호위함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은 공격용 드론, 대구경 다연장 로켓 등 자신들이 내세우고 싶어하는 무기 체계들을 공개했는데 그런데 여기엔 놀랍게도 엔진 없는 수출형 잠수함까지 전시됐다는 점입니다. 사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미국 무기 체계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거나 해킹으로 기술을 탈취해 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방산 전시회에서조차 부끄러움 하나 없이 엔진 없는 잠수함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라운데요. 더구나 이번 태국 디 언드 S에는 전 세계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본 만큼 중국의 뻔뻔함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의 경우 엔진이 생명과도 같은데 엔진을 탑재하지 않은 수출형 잠수함을 전시했다니. 이것이야말로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전시회 현장에서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S 전시회에 참가한 하나오션의 부스 분위기는 같은 장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사뭇 달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하나오션은 국내 함정 건조 업체로는 유일하게 태국 디 언드 S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9년 태국에 수출된 3000톤급 호위함은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둔야댓으로 이름 붙여졌다고 하나오션은 전했는데요. 특히나 하나오션은 이번 태국 DAND S 전시회 기간 동안 잠수함 수출을 목표로 필리핀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해군 관계자들과 수주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안보 요구가 높아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하나오션 부스에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잠수함은 적의 도발을 압도할 만한 비장의 무기라 중국에서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건 자신들의 기술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과 다름없는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 기술은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이번에 하나오션 부스를 찾은 많은 국가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극소수 국가들이 철통 보안 속에 관리해온 잠수함 기술을 우리가 처음 배워서 따라잡고 이를 추월해 잠수함 명가로 일어난 만큼 이들에겐 기적의 성공 신화와도 같습니다.
실제로도 잠수함은 본질적으로 물 위를 떠다니는 수상함과 큰 기술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수압을 고르게 견디도록 골격에 해당하는 압력 선체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유지해야 하고 특수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설계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오류라도 방치했다간 심리도 못 가서 찌그러집니다. 더구나 잠수함의 목적은 관광이 아닌 전투 수행인 만큼 기능의 복잡성은 말하지 않아도 입이 아픕니다. 이렇듯 난해한 기술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방산 전문가들은 잠수함을 고도지능을 가진 물고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명품 잠수함은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해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뛰어난 자막 능력은 물론 연료를 스스로 공급하거나 불필요한 소음을 내지 않는 것과 더불어 심지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획기적 도약은 아예 연료 체계의 틀을 바꿔버린 공기부료 추진 AIP 장치의 등장으로, AIP는 수소를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하고 맹물을 배출하는 신개념 추진 체계입니다. 최근 국제 전시회에 선보인 3600톤급 장복 53 배치 2가 바로 이 수소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해 만든 최신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입니다. 주목할 점은 잠항 시간을 3배 이상 늘려 국제적 제약이 많은 핵잠수함을 제외하고는 경쟁 상대가 없고 오염물질도 거의 나오지 않는 점입니다. 또한 소음을 없애는 스텔스 기술도 엄청난데 이걸 줄이려 선체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생선 비늘 같은 흡음 타일을 붙이고 내부엔 탄성 마운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하나오션은 여기에 음향수조 실험을 통해 소리의 파장, 반사, 산란, 굴절 등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탐지 능력과 피탐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켜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실제 전투 수행을 위한 오차범위 0.01 이내로 설계된 초정밀 발사관에서 언제든 발사 가능한 SLBM을 비롯해 첨단 어뢰, 다목적 무인 잠수정 등 온갖 임무가 부여된 장치들도 탑재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머리 아파할 만한 다양한 고난도 업무를 우리 잠수함이 탑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나오션은 캐나다 잠수함 전문 포럼 딥블루 포럼 2023에 참석해 현지 4개 기업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위한 사건의 MOU를 체결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들은 시뮬레이터, 전장 부품 제작 및 잠수함 유지 보수, 가상현실 훈련 장비, 건설 등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약 60조 원을 들여 12척의 잠수함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이르면 2026년 계약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이며 60조 원은 유지보수까지 포함한 규모로 한 척당 건조 비용은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방산업계 내에서는 하나오션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만큼 수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209급 9척, 214급 3척, 3000톤급 3척 등 총 21척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으며 6척의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한 잠수함 명가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런 기술력과 더불어 이번에 물꼬를 튼 캐나다 현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오션과 MOU를 맺은 캐나다 기업 CAE는 시뮬레이터 훈련 체계 분야에서 세계 75%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며 제이스쿼드 테크놀로지스는 전장 부품 제작 기업으로 캐나다 잠수함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오션이 이번 수주전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오션뿐 아니라 국내 방산업계가 머리를 맞대 역량을 집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방산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에서 진행될 예정인 잠수함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글로벌 업체들과 제휴하는 등 잠수함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쌓은 잠수함 기술력을 바탕으로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잠수함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국가 수주전에 대비 중입니다. 예상 사업비만 약 70조 원으로 수주만 된다면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수출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나다 해군은 해상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규모만 60조 원에 달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2034년까지 오르카 사업을 시행하며 8조 원에 이르는 신형 잠수함을 4척 도입할 예정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미 예비 입찰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역시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이 커지자 3조 원을 투자해 잠수함 2척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 기존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플랜트에 이어 잠수함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듯 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호황을 맞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잠수함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보다 부가가치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3,000톤급 잠수함 한 척 가격은 사양에 따라 최대 2조 원 초대형 LNG 운반선 7척 값과 맞먹습니다. 또 정부 발주 사업인 만큼 경기 변동성이 적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고 꾸준한 MRO가 필요해 인도 후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잠수함과 수상함 시장 규모는 약 325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방산 사업의 근육 키우기에 돌입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K2전차와 K9 자주포 FA50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올린 대한민국이 이제 전략 무기로 꼽히는 잠수함으로 두 번째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사업 호조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갈아치우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그중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제일 효자 상품인 K9 자주포가 있는데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한 K9는 작년에 24대를 시작으로 올해 24대, 내년 82대, 2025년 82대 등 최근 1차 계약의 납품 일정이 상세히 공개되며 방산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 자주포에 전 세계 방산 관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다양하게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바로 호주와 이집트에서 기다렸던 소식들이 나온 건데 이를 두고 방산 전문가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K9의 위력이 엄청나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무기 체계 중 하나로 꼽히는 K9 자주포가 호주에서 위풍당당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된 다수의 성능 테스트에서 K9의 막강한 화력을 뿜어내며 호주 전역을 집어삼키는 듯한 모습이 연신 공개돼 감탄을 내뱉게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가 폭발 시험을 통과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폭발 실험은 이스라엘 방호 전문업체 플라산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제품의 설계, 생산, 폭발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APV의 안전벨트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디펜스가 호주에 공급할 1조 원 규모의 K9에 APV의 안전벨트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V 안전벨트는 호주에서 설계 개발됐는데 현재 호주 방산 관계자들은 K9가 차세대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에 잘 통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9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모습을 한 채 호주 내 사막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돼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곧 이어 K9 자주포의 호주형 모델인 헌츠맨 프로젝트 AS9 AS10 폭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한 차례 K9과 인연을 맺었던 이스라엘 방호 전문업체 플라산이 이번에도 참여했는데 바로 직전에 진행됐던 것보다 더 엄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순조롭게 K9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모습에 플라산이 K9의 방호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플라산과 함께 진행한 호주형 K9 자주포 AS9 헌츠맨과 탄약보급 장갑차 AS10에 대한 화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는데요. 플라산은 주로 이스라엘에서 자주포를 대상으로 한 폭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례적이게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4년이나 넘게 파트너십을 지속해왔습니다. 실제로 앞서 AS9에 장착될 APV 코퍼레이션의 안전벨트 폭발 테스트 역시 플라산이 실시하는 등 하나와는 사실상 쿵짝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테스트는 전 세계 방산업계가 손꼽아 기다렸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목이 집중됐는데 K9의 호주 진출에 결정질 만큼 중요한 테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플라산은 AS9, AS10이 어느 정도의 폭발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한계 상황을 가정한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해당 테스트는 비공개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다른 차량 폭발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순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TNT UKG를 터뜨리자 이윽고 파편이 여기저기로 흩날리며 주변이 온통 회색빛에 휩싸였지만 차체는 멀쩡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내부를 보면 폭발에 잠시나마 휘청거렸지만 마네킹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유지되며 심각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AS9, AS10이 진행한 테스트 또한 이 정도 수준은 거뜬히 통과할 만한 높은 방어력과 안전성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심지어 플라산이 진행한 이번 테스트는 영상에서 보여진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소식을 들은 방산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K9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성능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달 안에 K9A 체계 개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에 따라 K9의 2단계 성능 개량 버전이 대략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9A는 K9A1과 비교할 때 화력과 운용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으로 작년에 공개된 시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포탄 자동장 전장치를 채택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K9A1은 최대발 사속도가 분당 6발이었으나 K9A2는 9발까지 가능해 최대 40%의 화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3명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K9A2를 도입한 호주의 캐서린 레이퍼 주한대사는 성능 개량을 통해 탑승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식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최근 외교관들을 다 모아놓고 실시한 전투 훈련 시범에서도 호주 대사는 K9에 대해 대만족하는 모습을 드러내며 한박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발 중인 K9A2로 송탄 장치가 자동화되면 탑승 인원을 3명까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자 캐서린 대사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 건데요. 이날 우리 군이 K9를 통해 선보인 전투 사격을 직접 본 다른 국가 대사들도 감탄하기에 바빴는데요. 실제로 슬라메츠카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은 매우 효율적인 무기를 생산하는 주요국 중 하나이며 체코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공급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역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위치한 K9 생산 공장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K9이 잘 나가고 있는 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K9는 몸체가 가벼워 주행 스피드가 뛰어난데 장애물이나 참호 통과 능력도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사거리가 40km인데 반경 50m 안쪽에 떨어지는 등 파편이 통상 50m는 나가니 실제 목표를 거의 100% 타격하는 높은 정확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핵심은 가격으로 K9가 비슷한 성능의 독일 제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에 비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가장 최근에 K9이 계약된 곳인 이집트에서 벌써 소식이 나왔는데요. 최근 이집트의 한 군사 전문가가 K9이 이집트 공장에서 테스트 중이라는 사실을 트위터로 공개한 것으로 현지 생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집트 군수산업부는 한화디펜스와 2조 원 규모의 K9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차량 부품의 67%를 현지 생산하기로 하면서 현지 공장의 장비 공급이 한창 진행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생산된 이집트 수출형인 K9A 이리지와 이 이집트 군사 공장에 인도돼 현지 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검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이집트 군사 전문가로부터 나왔는데요. 이집트 군사 전문가 마우무드 가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K9과 관련한 소식을 도배하며 기대에 찬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K9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부터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계약서 최종 서명식 등 K9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모두 시시각각 업데이트하며 현지에서 언제 생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집트 현지인들에게도 형성된 분위기로 굉장한 무기라며 K9이 빨리 이집트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도 K9 현지 생산기지를 직접 방문해 공장을 시찰하고 최고 품질로 무기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는데요. 현재 이집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팩토리 200에서 K9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에밀-A1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인 시나 200도 함께 조립되고 있습니다. 앞서 K9의 이집트 수출 계약이 타결되면서
한국은 아프리카 지역 최초 방산 수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전체 계약 금액이 2조 원 이상인 K9 최대 규모의 수출로 기록됐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국방부 간 10여 년의 장기간 협상이 진행됐던 이번 수출이 마무리되면서 한국과 이집트 간 방산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K9의 이집트 수출이 계약됐을 당시 일부 보도된 내용 중 오해가 있었으나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잡음도 사라진 상태인데요. 우선 가격을 지나치게 낮춘 것 아닌가에 대한 의문은 말도 안 되는 일이며 한국 방산업계는 절대 손해보고 파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가격보다 이집트 측이 10%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우리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80% 차관 대출을 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없는 특혜인 것처럼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국은행이 대금을 융자의 무기를 수출하는 건 한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방산 선진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현지 생산으로 인해 제3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이집트의 경우 이미 미국이 최신 전차 현지 생산을 허용한 수준이기 때문에 방산기술 유출은 그리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주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요. 최근 K9과 관련한 반가운 소식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K9의 활약에 대해 기대해보겠습니다. 루마니아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 디펜스 뉴스 디펜스 누주. 최근 노르웨이에 이어 리투아니아도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한국산 이전 차 300대를 도입한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구형인 루마니아 주력 전차 TR-85M1 비조눌 BIGONUL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에이브럼즈 전차를 54대 구입했지만 앞으로 300대의 전차를 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레퍼드 EA8 전차도 후보가 되었지만 폴란드가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구매하면서 한국산 무기로 눈을 돌렸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 운용성이 핵심으로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입해왔기에 폴란드가 K2 전차를 대거 구입한 것이 루마니아에게도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루마니아 육군 조달 담당관 테오도르 인시카슈 장군은 지난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2023년 루마니아 방위산업협력회의에서 약 300대의 전차 구매를 원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루마니아 군대에 가장 효율적인 군사장비를 제공하고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K2 전차 도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마니아의 결정은 인근 국가 리투아니아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력 보강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당초 K2 전차와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도 고려했지만 결국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54대를 도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리투아니아군과 리투아니아 국방자원청은 이 세 개의 전차를 시험하여 종합적인 시장 분석과 군사적 평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 전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평가 기준은 비용 및 유지 보수 비용, 운영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오파드의 다양한 버전이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등 14개의 나토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개국에 퍼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드 탱크를 구입하면 높은 상호작용과 호환성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차의 납기는 46년 정도로 비슷하지만 독일 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유지 비용이 훨씬 낮은데 에이브람스는 레오파드보다 운영 비용이 1.5배가 더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분석에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경제 포털 비즈니스 알러트는 27일 폴란드가 군수산업 덕분에 한국의 유럽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 구매에만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통신, 기술 4.0 및 건설 부문에서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는 왜 프랑스와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무기를 도입했는지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에서 주문한 장비를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인도할 수 있는데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생산 능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문이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레오파드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문인데 이는 단 54대가 8년 만에 인도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동시에 한국은 4년 안에 폴란드에 K 전차 180대를 인도할 예정이라며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배의 양을 절반의 시간에 인도해내는 무서운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문한 노르웨이도 8년 만에 54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주문한 리투아니아는 앞으로 전차를 받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국내 네티즌은 리투 애들은 신형 전차를 2035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으려나?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루마니아가 독일 전차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려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덴마크 방위산업체 관계자 모겐센은 한국의 K2와 K9의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겐센은 현재 현대로템과 한화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고 있다며 K 전차는 연간 15만 180대, K9 자주포는 연간 30만 320대, K10은 연간 150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생산력은 지금 1년 안에 웬만한 국가의 육군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양입니다. 올해 안에 폴란드와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차 이행 계약이 성사되면 1차에 이어 K 전차 820대, K9 자주포 430여 문, 천무 80여 문 등이 추가로 계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나토 국가들이 독일산 전차를 가장 많이 운용해 호환성과 유지보수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폴란드에 1000대의 K 전차를 인도하고 루마니아에 300대를 전달하면 순식간에 1300대의 전차가 유럽에 배치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차가 다 인도필 때까지 리투아니아는 독일에게 주문한 레오파드 전차를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로부터 전차, 장갑차를 구매한 나라는 대부분 납기 지연을 겪었습니다. 독일제 기갑 차량은 초도 물량 인수에 45년, 계약 물량 완납까지 7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해진 지금은 납기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에 지금 독일 라인메탈도 한국처럼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1년 라인메탈에는 21.000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지금은 2만 5천 명으로 늘렸으나 아직도 구인 사이트에는 1,300개의 채용 공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현대로템이나 한화는 로봇을 사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은 생산을 쉽게 할 수 있으나 아직도 숙련된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독일 라인메탈은 인력도 잘 뽑히지 않지만 인력을 뽑아도 숙련시키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려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방위산업은 민수 분야의 대량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 제도, 문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와 세계 제1의 방위산업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영국 등의 나라들은 기존의 방식과 패러다임을 유지한 채 대량 생산 방식 일부만 적용하고 숙련된 장인, 마이스터에 의해 양질의 마감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아직도 전통적인 숙련공인 마이스터 위주의 노동할당 방식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대량 생산 방식에 더해 로봇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생산량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전 세계를 선도해가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들도 KF-21 공장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1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크론 단위의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창원 공장에 들어서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로봇들의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인문 반 로봇이 지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로봇이 사람들을 알아서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숙련된 인력들이 할 수 있다는 용접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전담하고 있는데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최근에는 70%까지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K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공장에서도 현대차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엄청난 속도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9개의 조립 공정을 거치는데 자동차 생산 공장처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턴오버 장치를 이용하면 무거운 차체를 180도 뒤집어 하부 작업을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한 기술력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자동차 생산 노하우가 적용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언론은 한국의 K 전차가 폴란드와 루마니아 1300대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총 3,600대를 팔아 레오파드를 능가하는 글로벌 베스트셀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혈맹이라 불리는 루마니아에게 K 전차를 사라고 권유하고 지금 KEPL 기반의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공동 개발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차세대 전차 개발을 두고서 서로 싸우고 있는 사이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를 도입해 소외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미 폴란드가 2년 전에 신형전 차 개발 사업에서 반독일 전선을 구축하여 동맹을 제안한 국가입니다. 만약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K 전차를 도입한다면 유럽의 전차 지형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럽 내의 정치적 군사적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산 무기가 유럽 표준으로 가는 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